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두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 실패를 감추는 나라다라며 조롱했던 외국 전문가들의 편견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판교의 연구소에서 공개된 건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무려 수천 번의 실패가 낱낱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완성된 세계 유일의 독창적 기술.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조차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강대국들을 압도하는 힘을 키웠을까요? 지금 한국의 숨겨진 비밀을 확인하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 38살입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사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뉴욕 CNBC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진행자 앞에 앉아있던 저는 완벽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까지. 15년간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로웰 씨, 최근 아시아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착시 현상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감추는 나라예요. 실패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혁신은 수많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건데 한국은 그 기초가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간 분석해온 수백 개 기업의 데이터가 제 확신을 뒷받침했거든요. 실패를 기록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절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현재 성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품이죠.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인위적 성장입니다.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문화가 없는 한국은 절대 진짜 혁신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관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한 창업자도 존경받습니다. 실패 경험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수치로 여기고 감춥니다. 그런 문화로는 절대 세계 인류가 될 수 없어요. 스튜디오 바깥에서는 제가 모르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새벽 4시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제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진행자의 마무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면 실패를 감추지 마세요.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공유하세요. 그게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고 스태프들이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완벽한 방송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튜디오를 나서는 동안 저도 모르게 거대한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료들, 상사들, 심지어 아시아 지부 담당자들까지 모두 제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잘했다고 했지만 몇몇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이클, 너무 직설적이었던 거 아냐? 동료 제임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제 방송 클립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했네요. 한국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군요. 하지만 한국어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번역기로 돌려보니 대부분 분노에 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실이 아프니까 화내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혁신 국가라면 실패 데이터를 공개해보라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그 도전을 직접 받아들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인 린다 체이스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한국 언론이 난리 났어. 내 발언이 메인 뉴스에 나오고 있다고. 린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숫자로만 세상을 봤거든요. 그게 문제인가요? 사실을 말한 건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아시아 투자를 늘리려는 시점이라는 거야. 내 발언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제 방송 클립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 한국은 실패 감추는 나라 실리콘밸리 전문가 한국 혁신 능력. 의문 제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근본적 한계 지적받아. 기사 제목들을 보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던진 돌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실은 언제나 논란을 일으키는 법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아시아 지부 담당자들, 심지어 대학 동창들까지 모두 제 방송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가 보내온 링크를 클릭하자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발언을 둘러싼 토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번역된 댓글들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들이 많았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보고 말하라는 도전장 같은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린다 체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각종 기사와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린다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보여준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주요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들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오만한 발언, 실리콘밸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국 실정도 모르고 단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팩트체크 한국의 실패 데이터 공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제목까지. 마지막 기사를 클릭해보니 상세한 통계와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실패 데이터베이스, 벤처 생태계 투명성 지수, 실패 사례 공유 플랫폼들의 통계였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것도 조작된 자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린다가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혁신 투명성 지수에서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린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발언 때문에 회사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고 아시아 투자 파트너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도 연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제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린다에게 한국행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린다가 한 가지 더 알려준 것은 현지 안내를 카이스트 박선우 교수가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나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나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제게 유리했습니다. 그들의 허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한국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서울의 호텔을 잡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대부분 몇 년 전 자료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화가 바뀌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선우 교수로부터 정중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짜인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스타트업 허브, 여러 대학의 창업 지원 센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표만 봐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세라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라는 놀라워하며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온 경험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존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허상을 직접 확인하고 제 주장이 옳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 기회였거든요. 비행기 창문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준비해와도 제 경험과 분석력은 속일 수 없을 거라고. 숫자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린다와 이사회 앞에서 보고하는 모습을.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 한번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을 그려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항의 규모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천장이 높고 넓은 홀,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선우 교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로엘 씨,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쇼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에 오르는 순간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흐름. 분명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어요.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생각보다 역동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에너지가 느껴졌지만 저는 이것도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오후 4시였습니다. 박 교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간단히 서울 시내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걷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해 주니 대부분이 스타트업 관련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카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홍대 근처의 한 식당에서 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실패한 스타트업들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나요?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의 자신감 있는 대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서울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와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과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과 문화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근본적인 투명성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허점을 찾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박 교수가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준비해와도 제 경험과 분석력으로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의 실패 은폐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는 믿음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 교수와 함께 판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숨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판교역에서 내려 테크노밸리로 걸어가는 길,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기업 로고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부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 벽면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로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만 골라 전시한 것 같았지만 저는 실패한 기업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안내해 준 곳은 3층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차트와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특이했습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들도 함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이곳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형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는데 성공과 실패가 명확히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5년간 3207번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건 단 23번입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숫자로 정확히 말하다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패를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실패 사례들의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실패 원인, 개선 방향, 다음 시도에서의 변화점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투명성과 체계성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지은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해서 지금은 세계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산으로 여기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자 더 놀라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다른 연구팀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신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와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쟁사와도 실패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한국은 실패를 감춘다는 신념과 정반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은 또 다른 차트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패율과 혁신 성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였는데 실패를 많이 기록할수록 결과적으로 혁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연구원이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보여줬습니다. 수천 개의 실패 사례가 날짜순,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례마다 상세한 분석과 개선 방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선택한 몇 개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니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원인, 손실 규모,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짜 투명한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수천 장의 실패 데이터 그래프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실패를 감춘다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박 교수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큰 충격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3207번의 실패를 정확히 기록한다는 이지은 연구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쯤 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야 코워킹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습니다. 밤 9시 홍대 근처의 한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들리는 것은 키보드 소리와 작은 토론 소리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젊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곳곳에는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끈 것은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저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5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라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라만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활기찬 청년이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지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이유를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하는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하면 숨기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죠. 라만의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의 실패 공유 문화를 칭찬하고 있다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작년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꺼내놓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3번의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실패들을 분석해서 올해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개발자들이 실패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과 함께 말이죠. 라만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실패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토론하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할 법한데도 모두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특히 실패 사례를 공유할 때의 진지함과 집중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들의 실패 데이터를 다른 팀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실패는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문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는 진짜 철학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가 제 표정을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코워킹 스페이스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뒤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진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역동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판교에서 본 체계적인 실패 기록 시스템, 그리고 심야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본 실패 공유 문화.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가설들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실패는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문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교수가 저를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의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로고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것은 다른 벽면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전시였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기록이 성공 사례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접수 직원이 안내한 곳은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우 대표였습니다. 그는 한국 벤처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박 교수가 미리 설명해 준 바 있었습니다. 김 대표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소탈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자 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직접 와서 확인하려는 자세는 좋지만 제가 가진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실패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록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벤처업계에서 발생한 모든 주요 실패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원인, 손실 규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 기록이 업계 전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쟁사끼리도 서로의 실패를 공유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신은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되는 철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의 한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검토했다가 거절했던 일 말입니다. 저는 그 회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은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였거든요. 김 대표는 그 회사의 성공 비결을 설명해 줬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한쪽 전시대에 놓여 있는 물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김 대표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첫 번째 MP3 플레이어 시제품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작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MP3가 상징하는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념품처럼 보관하면서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문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독특한 철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를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집단적 학습을 이뤄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성과와 실패 데이터 공유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였습니다. 실패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전시대의 낡은 MP3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제 오만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도시가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특별한 철학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홀로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모든 가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강물처럼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설렘도 느꼈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보낸 오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되짚어봤습니다. 판교에서 본 체계적인 실패 기록 시스템, 심야 코워킹 스페이스의 실패 공유 문화, 그리고 김진우 대표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제 기존 신념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녁 8시쯤 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혼란스러웠거든요. 반포대교 위에서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다리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여러 다리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강남과 강북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교수와 나란히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패를 감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더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강 아래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는 배를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본 것들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패 기록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실패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실패 데이터를 경쟁사와도 공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의 투명성이었거든요. 박 교수는 그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점점 한국의 접근법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감추는 것보다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었거든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 잘못을 인정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패 공유 문화를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실패를 감추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지혜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에서 이 도시의 활력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흘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판교의 실패 기록 시스템, 심야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유 문화, 김진우 대표의 철학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제 생각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정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신에 사로잡힌 오만한 투자자가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말입니다.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 올 때의 오만하고 확신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매 문장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제 한국 출장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린다 체이스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심지어 몇몇 주요 투자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발언이 그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린다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한국이 실패를 감춘다는 주장을 증명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감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린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교에서 본 3207번의 실패 기록, 심야 코워킹 스페이스의 실패 공유 문화, 김진우 대표의 철학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자료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실패 데이터 투명성 지수, 스타트업들의 실패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이런 문화가 실제 혁신 성과로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모든 것이 제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린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주 후 다시 CNBC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확신 대신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 제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투자 전문가 마이클 로웰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와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 실패를 감추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 경쟁사와도 실패 데이터를 공유하는 투명성,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것을 집단적 지혜로 바꾼 결과였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투자 전문가로 일해왔지만 한국에서 비로소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행자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온라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쏟아지는 댓글들이 대부분 감사와 이해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송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투자 시장에서 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한국의 철학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실패마저도 지혜로 바꾸는 놀라운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실패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진실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